트렌드 모델링 디파이 드라이베이트 옵션 모델 발표를 맡은 김영훈입니다. 이번 코드 엔진 컨퍼런스에서 디파이 옵션 서비스 프로토콜에 대한 위험 모델링을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작한 오딘 매칭 테이블에 대한 이런 활용성과 식별된 취약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팀 소개와 더불어 프로젝트의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옵션 백그라운드랑 이제 트레이드 바이 CX 옵션 거래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디파이 옵션 서비스를 어떻게 선정을 하였고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옵션 오딧 매칭 테이블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이 활용을 해서 이제 식별된 취약점들 중에서 이제 픽스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옵션이 어떻게 위험한지 이런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드림 플러스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2달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총 4명의 팀원들과 이제 멘토 구성원으로 티오리 연구원님 2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이 프로젝트로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 중 옵션을 이제 선택을 했을까요? 실제 디파이 자체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디파이 자체가 이제 윈터다 보니까 예전보다 투자율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디파이를 통해서 이런 금융적인 메커니즘이나 많은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파생 상품 중에 이제 옵션 자체가 매우 TVL이 낮고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잘 갖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옵션 서비스가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보안적으로 매우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먼저 저희가 이런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옵션을 알아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 금융에서도 고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런 트레이더 교육들을 하고 나서 옵션 자체를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고, 네, 실제로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올라갔을 때 옵션에 대한 위험성이 제대로 이제 구현을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면은 실제 금융적인 해킹 사고 사례나 다양한 이런 투자 전략 시스템이 무너져서 많은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온체인상의 디파이 옵션 상품에 취약한 공격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위험성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디자인 시 실제로 옵션 로직에 대한 이런 보안 메커니즘을 참고할 수 있게 이런 옵션 오딘 매칭 테이블을 제작을 함으로써 실제 디파이 옵션의 생태계에 기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파이 옵션 이런 리서치를 하다 보면서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시그마라는 리서치 펌에서 디파이 옵션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티클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실제 투자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구현 레벨에서의 어떻게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었고요. 실제 온체인 상에서 이런 옵션을 구현을 할 때 기존에 이런 트레이드파이에서 구현된 옵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트렐라마 문제로 인해서 몇 가지 이제 구현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옵션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고, 그 설계 레벨에서의 실제 기존의 옵션 거래 시스템이 그대로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네, 실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설계 방안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잠재적인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더 인지를 하고 이제 연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스텝 1, 스텝 2를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트레이드 바이와 CX에 대한 이런 옵션 거래 구조와 그리고 팀 내에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모의 트레이딩이나
이런 바탕으로 다양한 옵션 시스템들을 알아가는 스텝을 다져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공통적인 옵션 시스템에 대한 매칭 테이블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칭 테이블 자체가 실제로 이제 디파이 서비스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서 실제로 디파이가 기존의 트레이드파이에 얼마만큼에 대한 이런 기능 유사도가 있는지, 이런 신뢰도가 있는지를 일일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이 쌓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된 디파이 서비스의 옵션을 타겟을 선정을 하고 이제 각각 프로토콜들을 이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분석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도 하지만 동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으로 직접 모의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제로 이 옵션 구조가 이제 도큐먼트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던 매칭 테이블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하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트레이드 바이 CX 옵션 기능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 옵션 상품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토대로 옵션 오딘 매칭 테이블을 제작을 해서 취약점 분석 및 설계 레벨 과정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실제적으로 취약점까지 식별을 하는 흐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인 옵션 오딩 매칭 테이블을 기반으로 대상 프로토콜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몇몇 옵션에서 관련된 취약성을 식별을 하였고 제법까지 맞춘 상태입니다. 일부 프로토콜은 이제 픽스드가 완료된 상태로 이제 뒤에서 이제 해당 픽스된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옵션 오딘 매칭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옵션 기능의 공통적인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은 옵션 로직에 대한 취약성은 이제 옵션 라이트 바이, 익스파일 스트라이크, 온오프 체인, 옵션 프라이싱 카테고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블록체인의 중앙성 이슈로 발생이 되는 부분은 온오픈 체인과 오라클, 리퀴데이트, 옵션 프라이싱, 롤 카테고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옵션만의 공통 카테고리를 만든 후 실제 디파이 옵션 프로토콜 서비스와 매칭을 하면서 위험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 일부 이제 옵션별 구현에 따른 스페시픽한 이런 이슈들은 따로 프로토콜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고도화하면서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레이드 바이에 대한 구조와 트레이드 바이 CX에서 디파이까지 이런 흐름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옵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내가 어떤 행사의 특정 시점이나 혹은 이런 추정적인 기초 자산을 정해진 행사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콜옵션은 추정적인 기초 자산을 행사에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추정적인 기초 자산을 이제 행사를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옵션 바이어인 이제 매수자는 이제 정해진 손실과 무한대 이익을 보고, 반대로 이제 옵션 매도자는 정해진 이익과 무한대의 손실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롱과 숏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에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을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에 따라서 행사가에 도달하면은 옵션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은 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이고, 옵션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가 이제 스타일이 나눠지는데, 이런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 유러피언,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옵션의 행사가 만기일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반대로 아메리칸 스타일은 이제 만기 전에 언제든지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지는 이유는 간략하게 이제 행사 스타일 자체가 이제 규제나 운영 편의성이나 뭐 옵션 가격 결정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할 때 ITM, ATM, OTM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ITM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인더머니 형태로 기초 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을 넘어선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underlying asset price인 UP, 그리고 strike price인 SP로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은 UP로 이해하시면 되고, strike price는 이제 행사 시점에 SP로 이제 추격을 해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ATM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과 동일한 상태이고, OTM은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이 행사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구매한 후 만기 시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담보금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가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션 거래 구조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OTC, ETD로 나눠지게 되고요. OTC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과 같은 투자 자산을 거래소에 거치지 않고 이제 양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더들끼리 직접 옵션 상품을 거래하거나 반대로 이제 옥션이나 이런 컨트랙트 레벨로 구현된 수합 서비스를 통해서 트레이더들끼리 서로 통일하게 되면은 이제 거래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ETD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청산소를 통해서 레드데벳을 보장하고 거래를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옵션 거래 절차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런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하고 옵션 구매를 위해서 그런 마진을 입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포지션을 오픈을 하거나 이제 따로 이제 크로스를 하는 등 이런 트레이더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후에 이제 옵션에 대한 이런 만기가 돼서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따로 정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은 이제 옵션 거래에서 사용되는 이제 자금을 이제 어떻게 예치금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3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니셜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마진이라고 해서 거래를 시작할 때 이제 입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열거나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 참여자가 직접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이제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텐스 마진 같은 경우는 거래 참여자가 이제 계좌에 따로 유지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마진 잔고를 의미하게 되고, 마진 계좌의 잔고가 유지 마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유지 마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진 콜과 이어지는데, 마진 콜은 이제 메인텐스 마진인 이제 유지 마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래 참여자의 마진 잔고가 유지 마진보다 이제 작아지면은 이제 부가적인 마진을 입금을 해야 하는 거를 이제 따로 트레이더한테 통보를 해주는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페이오프를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 9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트라이크인 100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손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사 시점에서 값이 이제 100으로 올라간 상태면은 점점 이제 해당 값이 이제 최소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행사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그 기초 자산의 가격이 그 행사 가격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무한대로 가는 이익 구조를 보게 되고요. 반대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 시점에서 지금 풋옵션을 95로 매도를 하는 풋옵션을 구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스트라이크 시점으로 해당 포지션은 계속 이익을 보다가 그 시점 이하로부터는 이제 손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앞서 이제 옵션에 이제 구매를 할 때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옵션의 프리미엄은 여러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트릭틱 밸류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라고 해서 옵션을 즉시 행사를 했을 때 실현되는 가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옵션의 행사 가격과 기초 자산의 현재 시장 가격 간의 이런 차이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타임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가치라고 해서 이제 옵션 매수자가 만기일까지에 대한 옵션의 기초 자산 시장 가격이 이제 옵션 매수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변화할 확률에 따라서 이제 가지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가치는 옵션의 유연성과 이런 기회 비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노 리스크 인터레스트 레이트, 프라이스 볼라리티, 타임, 스팟 프라이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보는 이제 프라이스 볼라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프리미엄의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프라이스 볼라리티는 외부 사용자들이 직접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바로 유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마다 기초 자산이 어떤 변화율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이제 마켓에 따라 시장에 따른 변동률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난수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이런 가격 변동률이 발생이 돼서 실제 프리미엄을 계산을 할 때 프라이스 볼라리티 값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변동성은 옵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특히 마켓 볼라리티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라고 해서 자산의 실현 가격이나 변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바뀌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높은 시장 변동성 자체나 주가나 자산의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mplied volatility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가격을 얼마만큼 움직일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옵션 거래를 할 때 이제 옵션 가치 모델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historical volatility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과거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는 자산의 가격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변동성을 따로 측정하게 되고, 역사적 변동성은 이런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역사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패턴화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직접 내가 콜옵션, 풋옵션을 이제 구매를 할 때 그 옵션을 가격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블랙서큘러 모델이라고 합니다. 블랙쇼즈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이나 행사가, 만기까지 남은 일수나 앞서 이제 한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옵션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나올 이제 그릭스라는 이제 데이터를 변수를 사용해서 옵션 가격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되고, 콜옵션은 지금 이제 스팟 프라이스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뺨으로써 해당 그 행사 시점의 수익 구조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풋옵션은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이제 스팟 프라이스를 뺨으로써 해당 그 풋 옵션에 대한 수익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로 들어가는 이제 각각의 개수들은 외부의 변동성에 대해 민감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옵션을 구매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랙쇼즈 모델은 아래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이제 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총 5가지 모델 중 중요 요소 중 이제 델타 베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타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상하는 측정 값이라고 보면 되고, 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 변동성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민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의 가치가 이제 따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옵션 매수자에게는 베가가 항상 양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매도자에게는 베가가 음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옵션 델타에 대한 이런 민감도를 따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 가격이 $1 상승할 때 옵션의 델타가 얼마나 변할 것인지 이 부분을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해당 이런 그릭스 모델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제 앞서 블랙쇼즈 모델을 계산을 할 때 따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런 변동률에 대한 계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옵션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한번 안고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트레이더를 진행하고 옵션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플리케이트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 이런 리스크 관리를 따로 옵션에서 다 자기 어느 정도 매크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모든 위험 리스크 모든 요소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마켓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볼라리티 같은 경우는 옵션의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자산의 가격 외에도 그런 요소들을 옵션의 프리미엄에 따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옵션 거래 위험 관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 내가 어느 정도 이 옵션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한 프리미엄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매도자에게는 이제 추가적인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옵션 매도자 자체가 이제 옵션 매수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따로 이제 조기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마진 콜 등의 이런 추가적인 위험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셀링 리스크도 어느 정도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 디케이 같은 경우도 실제 옵션의 가치가 이제 만기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형상을 말하는데 특히 되게 매우 크게 높은 이런 엔트로피를 가진 변동성들은 시간에 따라서 엄청 크게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트레이더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옵션을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관리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트레이드 바이 기준의 그 옵션 거래소 그리고 CX, CPI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디파이까지에 대한 간략한 이제 거래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기존의 트레이드 바이에서 옵션 거래 절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트레이더가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옵션을 구매를 합니다. 이제 포지션이 오픈된 옵션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때 계속 브로커들이 트레이더들에 대한 이런 오픈된 포지션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서 만약에 그 포지션에 대한 마진 콜이 발생이 되면은 브로커가 이제 청산 대행 회사라고 해서 이제 OCC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그 트레이더들에 대한 포지션을 이제 브로커가 청산하고 그 청산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프라인 환경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트레이더들에 대한 정부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따로 브로커라는 이런 매개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CPI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거래소가 되어 있고 실제로 24시간 그래도 거의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트레이더들이 이제 옵션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사고파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익스체인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풀들 이제 옵션에 사용되는 이런 기초 자산이 추정되는 이런 풀들은 거의 다 이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내가 얼마만큼을 이제 메이킹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테이킹 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프라이빗이다 보니까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메커니즘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옵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의 이제 디파이 옵션 서비스는 그대로 옵션 메커니즘을 통합해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제 코드 레벨로 돌아가면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걸 이제 펑셔나해서 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코드 레벨에 대한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추정 중인 풀들에 대한 이런 투명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지금 얼마만큼 이 옵션의 유동성이 있는지 적는지 그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격자들이 트랜잭션들을 분석을 하고 그 트랜잭션에서 취약한 점을 발견해서 이제 해당 코드 레벨에 있는 금전적인 그런 이슈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해킹이 당할 위험이 더 높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점들에 해서는 실제로 디파이 옵션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제 블랙쇼일즈나 이런 매우 밀접한 가격 계산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체인 환경에서랑 옵체인 환경에서 이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제 타겟을 선정하였고 왜 이 타겟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컨트랙트 코드 레벨의 흐름도와 집중된 이런 집중 서비스랑 이제 운영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옵션을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 프로토콜의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선정된 이런 매칭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 섹션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타겟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겟 선정을 위해서 현재 이제 디파이 서비스 파생 중 이제 옵션을 기준으로 탑 10 TBL을 분석한 결과 다음 몇 가지 몇몇 프로토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모델 분류를 위해서 간략하게 구현 방식을 빠르게 분석을 한 후 이제 네 가지 모델별로 분류를 마쳤고 그 중에서 TBL 및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총 4가지 모델에서 각각의 몇 가지 프로토콜들을 이제 분류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발하고 디파이 옵션을 이제 금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분류를 확실하게 딱 그 메커니즘에 맞게끔 이제 컨트랙트가 구현되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총 4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각각의 모델별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더북 기반의 이제 오핀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오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오더북이다 보니까 실제로 오더북을 온체인상에서 굴리기 위해서는 이제 되게 빠른 체결 속도가 필요한데 실제 이더리움 에런 체인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직접 온체인상에서 오더북 구조를 동작하지 않고 오프체인을 통해서 직접 옵션 상품을 비드아스크 형태로 거래를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핀에 대한 이런 감마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몇 가지 지켜야 할 이제 옵션 카테고리를 스페시픽한 이슈로 선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마켓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다른 프로젝트에 의존하지 않고 유동성을 이제 본인 프로토콜 내에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코드 레벨 단위로 해서 적절하게 이제 내부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프체인에서 중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화화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산의 가격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따로 이제 악의적인 조작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책이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북 매칭이기 때문에 비드에스크에 대한 이런 카운터 파티 부분도 이제 실제로 만약에 카운터 파티가 없다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핀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DOB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DOB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DOB 구조를 제공할 때 실제로 좀 더 안정적이고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인지를 하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간략하게 컨트랙트 구조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총 레벨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권한, 오라클 권한, 이제 퍼즐 권한, 파머 권한으로 총 4가지 권한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저들이 이제 원하는 볼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의 이제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이제 생성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각 포지션은 5토큰으로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큰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민팅을 해주고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이제 프로토콜 내에 안전하게 허용 가능한 상품에 대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담보나 오토큰에 대한 이런 검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 컨트롤러를 통해서 옵션을 매도하는 모든 유저들이 이제 이니셜 마진을 통해 따로 이제 포지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마진풀에 예치되는 구조로 옵션을 이행을 하고, 그렇게 볼트를 따로 정산을 요청할 때 이렇게 P&L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토큰 자체가 ERC20 토큰이기 때문에 ERC20 토큰이고, 이 기준으로 컨트랙트 레벨로 이제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킹하는 용도는 이제 기초 자산이나 담보 자산, 만기일 정보를 컨트랙트 레벨로 이제 따로 추적을 하면서 이제 사용되는 증명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오핀 거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옵션 판매자는 이제 볼트를 통해서 오토큰을 발급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발급할 때는 이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프리펀디드 전체 완전 담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분 형태로 네이키드 형식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플리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담보이기 때문에 따로 청산이 불가능한 볼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계산해서 이제 이니셜 마진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이키드 볼트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과 담보가 동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 마진은 예치 당시에 계산한 옵션 가격을 통해서 이니셜 가진을 매기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오토큰을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옵션 거래를 위해서 오핀 자체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부로 ERC20 토큰을 이제 OTC 거래나 오더북 방식으로 기능을 합니다. 뭐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리본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노시스 옥션이나 네버 스왑 컨트랙트를 구현을 해서 따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이제 행사를 할 때 행사가와 만기 시점의 자산 가격의 차만큼을 이제 정산하는 캐시 세틀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될 때, 정산 시 이제 청구를 하게 될 때 만기 시점의 자산 가격을 이제 따로 체인 링크에서 오라클에서 이제 가져와서 값을 매기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큰을 이제 개당마다 이제 P&L을 계산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매수자가 정산을 청구할 때 오토큰의 양만큼 번을 하면서 이제 옵션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OTC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라운드의 이제 DOB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이제 퍼페추얼 템플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직접 DOB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으로 되고요. DOB는 이제 스트럭트 프로덕트라는 모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때 라운드 단위로 옵션을 볼트에 예치를 하고 라운드 단위로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라운드 레벨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고, 이제 롤 오버를 통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재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트는 락, 언락, 에머전시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락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따로 자산을 예치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반대로 락 같은 경우는 롤오버를 호출할 경우 락 상태로 전환되는 구조 및 새로운 라운드를 이렇게 노티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머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콜 내에서 따로 이렇게 리스크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로 이제 업데이트 프록시로 사용이 되는 때 이제 이머전시를 걸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핀 자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오토큰 자체가 이제 ERC20이다 보니까 어디서든 이제 마켓 뭐 트레이딩 OTC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볼트를 열거나 다른 부가적인 부분 없이 손쉽게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이 가능하겠죠. 네, 이제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사용자에게 이제 가격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온체인 상에서 중화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볼트 하나마다 쇼토크가 로동 토큰을 하나씩밖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토큰을 만약에 넣을 경우 또 새로운 볼트를 또 오픈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옵션마다 달라서 따로 이제 자산에 대한 이런 트래킹이 좀 유동성 트래킹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카운터파티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래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매칭 시스템이 따로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서 따로 이렇게 개인 거래가 좀 힘들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 프로토콜 내에서 볼트의 예치를 진행하고 해당 프로토콜 기준의 스트럭트 프로덕트를 지원해주는 두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옵션을 발행한 후 일반적으로 OTC 경매를 통해서 마켓 메이커에게 판매를 진행하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는데, 스트럭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자체 이렇게 전략적인 이런 투자를 해줄 수 있게끔 컨트랙트 레벨로 이제 구현이 돼서 이렇게 옵션 투자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핀에 대한 이런 스페시픽 이슈도 똑같이 이제 리본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본 스페시픽 이슈로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이런 투자 전략 자체가 이런 적절한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자산 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마켓 변화에 대한 따로 이제 이런 인슈런스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켓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자들이 이런 변동성에 대한 대응점이 있어야 되는지, 사용자들의 이제 볼트의 예측을 하고 나서 이런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이런 대응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가격을 적절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가격 메커니즘 역시 실제로 전략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외부에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판매자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리워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트레저리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컨트랙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오핀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컨트랙트 이제 DOB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트레저리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자체의 기초 자산이 아니라 따로 USDC로 지급받기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이런 예치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옵션을 구매를 할 때 어떠한 옵션,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이렇게 매매할지 이렇게 선택하고 오핀에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해당 옵션 상품을 ERC20 토큰화 시켰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오토큰을 발급해줍니다. 주소를 발급해주고 이렇게 전달받은 오토큰 주소에 증거금과 발급받은 토큰량을 계산해서 볼트의 예치금을 전송하고 오토큰을 민팅을 받습니다. 이렇게 민팅받은 오토큰은 이제 지노시스 옥션을 통해서 최소 가격에 지정을 하여 경매에 올리고, 이런 최소 가격은 블랙쇼즈 모델을 통해서 이제 키퍼라는 이제 외부 봇을 통해서 계속 오프체인에서 구하게 되고 온체인에 업로드를 하는 키퍼를 통한 업데이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만기마다 매도 옵션을 구매하기 위해서 매주 프리미엄을 추가가 되고 이렇게 담보물의 일부가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치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 토큰인 쉐어의 토큰인 가치를 다시 매기면서 이를 계속적으로 반기를 하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처리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자와 이제 매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트레저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프로토콜은 리본 트레저리 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이제 프로토콜에 이제 따로 이제 가치를 측정받고 가치가 일정 수준의 이상이라면 볼트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등록하면은 세타 볼트와 동일하게 이제 기초 자산을 따로 예치를 하고 내부 토큰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당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을 예치한다는 것과 이제 프리미엄을 전달받을 때 내부 토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USDC를 전달받은 뒤 예치자들한테 내부 토큰 비율만큼 분배를 지분하게 됩니다.
이제 옵션 매수자 같은 경우는 OTC 거래를 통해서 옵션을 구매하기 위해 따로 이제 거래 이런 컨트랙트를 통해서 오토큰 판매 정보를 확인하고 비드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옥션 개시 시간이 끝나면 이제 키퍼가 옥션에 게시된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비드를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전달받고 오토큰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유저는 이렇게 만기일이 지난 시점에서 오토큰이 아이템이라면 오핀의 컨트롤을 통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OTM으로 끝나면은 당연히 이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당연히 0을 반환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리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따로 이제 부과를 해줍니다.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지먼트 B라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볼트의 연 2%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퍼포먼스 B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이득을 본 이익에서 이제 10%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리본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만기 옵션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제 라운드 개념. 이 라운드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퍼페추얼 DOB 볼트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라운드가 끝나면은 다음 주가 이제 다음 라운드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가 체결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볼트의 예치금으로만 거래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토큰인 이제 RPN을 통해서 이제 일드 파밍도 가능하고, 이제 옵션 구매자를 위해서 시노시스 경매를 통한 이제 경매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던 이제 라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개념이 돌아가면서 일단 해당 옵션에 대한 예치를 했으면 그 예치된 자동으로 이제 라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라운드가 실행이 되면은 키퍼가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한 변수 값들을 넣어주게 되고, 라운드가 이제 닫히게 되면은 오직 그 사용자가 아니라 이제 키퍼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커밋 넥스트 옵션을 호출함으로써 이제 해당 다음 라운드 기준의 옵션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키퍼가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롤오버를 통해서 해당 옵션의 마지막 엔드 포인트를 갖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주기를 돌면서 따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메커니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의 이제 거버넌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토커노믹스로는 RBN과 이제 커브드의 이제 VRBN을 통해서 투표 시스템, 버팅 시스템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분율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를 재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해당 그 RBN 토큰을 락하면은 스테이킹 타임 락하게 되면은 RBN 토큰에 따라서 적립하게 되고, 그런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RBN 토큰을 통해서 이제 보팅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팅은 이제 거버넌스 토큰과 스냅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리본의 장점으로는 이제 옵션 판매 시 키퍼가 사용자의 합산된 자금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해서 가스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이제 키퍼가 자동으로 옵션을 거래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초 자산에 대한 볼트도 이제 얼마만큼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션에 대한 손실 시 프로토콜 수수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서 따로 이제 일드 파밍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키퍼를 통해서 이제 되게 중앙 집중식으로 옵션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키퍼만의 이런 취약한 문제가 되면은 키퍼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옵션 가격에 대한 가격 변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공격자들이 얼마든지 사용자 옵션에 대한 가격을 조정을 해서 되게 불이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운드마다 이제 급격한 이런 변동률에 따른 해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런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칭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외부 가격에 대한 해칭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입출금 처리가 일주일 동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제가 바로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볼트 예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집중식 처리로 인해서 프로토콜마다 수수료가 되게 높게 측정이 되는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라일라 프로토콜인 이제 AM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라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가 AM의 옵션만 구입을 했을 때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할당을 하거나 위험에 대해서 따로 이제 노츠를 해칭이나 담보를 재할당하는 형태로 수요를 높이는 AM이 포함되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일라 프로토콜 자체가 AML 레벨로 마켓 메이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이제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LP 옵션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P가 위험에 대해서 따로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반면에 옵션 거래자는 따로 이제 기존 방식처럼 옵션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라일라도 역시 스페시픽 이슈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MM은 따로 청산이나 담보 옵션에 따라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 구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트레이더에 대한 승률로 인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따로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정산에 대해서 이런 정산 시스템 오라클인 체인링크 가격 피드도 즉시 반영을 해서 키퍼봇이 이런 체인링크 가격을 바로 반영을 하는지 지연이 없는지 그런 점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는 쿨다운 기간 동안 풀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에서 자금을 따로 인출할 수 없어야 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옵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시스템도 따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MM 메커니즘인 자동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옵션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를 해서 옵션 가격의 내재적 변동성에 대한 다양한 이런 가격 수준의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이런 정확한 알고리즘이 돌아가야 되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AMM 가격 관리를 기반으로 이제 가격 보호 메커니즘도 이런 GMX나 신텍스를 통해서 델타 리스크 해칭 시스템도 제대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일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컨트랙트 구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라의 리퀴디티 풀 컨트랙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LP를 좀 더 자산을 이제 담보를 맡겨서 리퀴디티 토큰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리퀴디티 토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런 풀의 가치를 이제 공유하는 토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가격은 기존의 그런 환율에 맞춰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옵션 마켓 컨트랙트는 사용자가 이렇게 옵션을 트레이딩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사가에 대한 이런 정보들, 이런 가격 정보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정산 시스템이나 청산 시스템도 같이 동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 마켓 프라이스는 이제 옵션 마켓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가격들을 메커니즘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자 그 데이터들은 이제 옵션 이런 그릭 캐시를 통해서 그 플래셔즈 모델에 대한 옵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재적인 변동률에 대한 이런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외부 가격에 대한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주합도 따로 구축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옵션 가격을 이제 가져오는 내부적인 오라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더가 옵션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옵션 마켓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옵션을 이제 구매를 해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신텍스, GMX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사용된 이런 델타 리스크들을 해칭을 해주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실제 스팟 프라이스와 수수료를 가져와서 리퀴디티 풀에 적용을 해주고 옵션을 따로 이제 구매를 해줄 수 있게끔 자체적인 내부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제 옵션 가격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트레이딩 프로세스를 이제 한편 보면은 실제 AM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더가 이제 ERC20 토큰을 기반으로 옵션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트레이더가 유동성 풀에 대해서는 마켓에 대한 기반으로 돌아가고 이제 주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스큐나 이런 것들을 실제 옵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유동성 풀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는 이런 다양한 이런 유동성 해칭들, 이런 위험 가격 해칭들을 채용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유동성들을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P와 트레이더 개념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LP는 이제 마켓 볼트에다가
스택스 USD와 USDC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끔 해주고 그만큼의 또 리워드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트레이더는 이제 옵션을 구매를 하거나 옵션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LP에 대한 이런 유동성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수요 공급 시스템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고요. 시장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가중치를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내재적인 그런 변동률은 시장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율에 따라서 옵션의 비용에 따른 이제 변화율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실제 옵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올라갈 때 내재적 가치가 이제 감소를 함으로써 이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고요. 반대로 이제 공급이 올라가게 되면 내재적 가치를 내려서 똑같이 가격 보완을 해주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AMM 구조에서 알고리즘 자체로 사용되는 블랙쇼즈 모델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내재 변동률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자체가 마켓 메이커들이 따로 알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재 가치에 대해서 변동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옵션 트레이더에 대한 본질 자체가 IB를 가지고 그냥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거래를 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 변동률 자체가 실제로 옵션을 구매할 때 되게 밀접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MM은 다양한 행사나 이런 가격과 만기일에 대해서 옵션을 평가해서 블랙쇼즈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에 따라서 이런 내재적 변동률에 대한 시장적인 가치 값을 계산을 해서 블랙쇼즈에 대입을 하고 옵션을 구매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배가에 대한 이런 변동률은 배가 민감도 같은 경우는 수수료 값을 동적으로 변화하는 작업을 따로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옵션 가격에 대한 이런 고정 수수료나 이제 유동성에 사용되는 풀 배가 리스크에 대한 동적 수수료 그리고 동적 수수료 자체가 만기일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배가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베이스 기준의 값을 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수식에 맞춰서 옵션을 구매를 해줄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션 상품에 대한 입출금 구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사용자 자체에 대한 이런 제한적을 둬서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자가 따로 입출금에 대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 따로 이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의 이제 쿨타임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서 0.3% 정도에 대한 수수료가 LP에게 재분배되고 따로 이제 쿨타이머가 이제 경과하고 서킷 브레이커를 대기한 후 그 다음에 이제 풀의 전반적인 이런 자산 가치는 이런 주합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LP 토큰의 가치는 이런 볼트 순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LP 토큰에 나눠지게 되고 그 후 이제 사용자 자체가 사용자에게 이런 트레이더들에게 입출금한 자본의 가치에 따라서 LP 토큰을 받거나 따로 이제 소각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MM은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컨트랙트 레벨의 이런 심각성, 위험성이 발생이 되면은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위험 레벨을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동성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출입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이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서킷 브레이커를 걸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트레이드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확보를 하는 리스크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일라의 토크노믹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라일라 토큰은 이제 주로 이더리움 L2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거버넌스 카운슬러를 이제 보팅을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할 수가 있고
따로 이제 보안 시스템 자체 내에서 이제 담보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자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일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팅을 통해서 스냅샷에서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다양한 이제 라일라에서는 이제 립스라고 하는 이제 해당 규약에 맞춰서 나오는 해당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카운슬러들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기능이나 로직들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라일라 같은 경우는 AM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변동률에 대한 신텍스적인 이런 처리를 진행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서드파티 프로토콜인 신텍스나 GMX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자의 리스크를 해칭을 해주고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신텍스나 GMS의 델타 중립 포지션에 대한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포지션 관리가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사용률이 높은 경우에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금 동결 상태가 나오는 이런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퍼라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키퍼 자체가 되게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키퍼가 만약에 지연된다라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가격 조작이나 해킹이 발생이 되면은 그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가격 시스템에 대한 장악이 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 처리 시스템에 대한 매우 위험성이 높게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프엑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프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스테이킹 옵션 볼트라는 개념으로 내부 자체 프로토콜에서 볼트 형태로 돌아가면서 따로 옵션을 이제 서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프엑스도 마찬가지로 스펙스픽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옵션 판매자와 담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따로 이제 출금이 가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담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점을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매도자는 최소 옵션 가격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정할 수 있는 행사 가격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행사 가격을 조정을 해서 실제 그 범위 밖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지정된 범위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하게 되면 실제 그 해당 풀에서 그만큼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의 가치가 감소할 때 이런 스테이킹 보상을 어떻게 더 좋은 리어드롭 이런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전략 상품을 구성할 때 최소 이런 수합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수합을 해줄 수 있게끔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프엑스 제로 데이트 컨트랙트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디포짓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자는 담보를 이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예치를 하게 되고 해당 풀에 대한 LP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치한 담보는 시간이 된 후에 이제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expire spread option position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시 호출되는 함수로 옵션 매수자는 이제 P&L을 정상받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리고 save settlement price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시 호출되어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에포크의 settlement price를 설정이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그 체인링크 오라클을 통해서 마켓 프라이스를 가져와서 설정을 하게 되고, 오직 키퍼만이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해당 적용을 해서 세틀먼트 프라이스를 설정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SOE 기반의 제로 데이트 트레이딩 프로세스는 옵션에서 사용되는 전략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이런 매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옵션 매도자는 어떤 행사가의 담보를 예치하는지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제 풋옵션이면은 USDC, 반대로 이제 콜옵션이면은 이제 베이스 에셋의 DPX나 이더를 따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를 맡긴 담보는 이제 LP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LP 토큰을 담보로 맡긴 증명으로 사용이 되는
4616 기준의 볼트쉐어 토큰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스테이킹 같은 리워드를 받던 로직도 제로데이트에서는 따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하루이기 때문에 이전 에포크에서 사용하던 담보는 바로 다음 에포크로 제로데이트 단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옵션 매수자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옵션을 매수하게 되고요. 옵션 매수는 AMTM에서 이제 어느 정도 10% 범위로 풋옵션이나 콜옵션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자가 스프레드 포지션을 위해서 매도하는 옵션을 매수한 옵션보다 되게 딥한 OTM이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스프레드에 대한 전략을 따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매수자의 경우에는 더 적은 프리미엄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적은 리스크를 갖는 상품이 되는 구조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트 오퍼레이션 메소드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가 이제 제로데이트이기 때문에 1일 만기 스프레드 전략 옵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라이터는 옵션을 매도할 행사 가격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숏 옵션의 행사 가격은 롱 옵션보다 딥 OTM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매수자는 이제 콜이나 풋 옵션에 대한 스프레드를 따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은 옵션 매수자는 이렇게 페이오프를 따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라이터는 담보가 자동으로 이제 롤 오버가 되고, 제로데이트 자체가 스프레드 전략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플립 펀드 구조가 이제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로데이트의 이제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게 짧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예측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되게 옵션 자체가 되게 구현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되게 짧기 때문에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영구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되게 자유롭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되게 제로데이트이다 보니까 되게 짧게 이제 볼트 예치가 돼서 그 변동률이 되게 볼트 한 순간부터의 영구적 손실은 되게 감소하는 구조가 되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스테이킹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싱글 스테이크 옵션 볼트 구조에서 더 높은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네 가지 프로토콜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오딘 매칭 테이블을 이제 고도화하였고, 고도화된 매칭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카테고리 기준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카테고리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마진은 이제 플립펀드에서 이제 옵션 구매자의 최대 손실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 자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하게 증거금에 대한 요구를 통지함으로써 이런 배드데벳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이런 마진을 올바르게 계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청산봇을 통해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제 포지션을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산을 할 때 더 청산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 시스템도 사용자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산할 때는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블록마다 경매가 열릴 경우 적절한 이런 가격에 대한 인터벌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점을 이제 리퀴디티 시스템에서는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가격을 가져와서 프로토콜에 좀 더 신뢰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가져와서 정확한 계산 결과를 도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재 변화 결과를 좀 더 도출을 해서 이렇게 오라클 자체가 실제 이런 내재적인 이런 변동률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실제 가격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재 변화율 같은 자체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값 역시 이제 보팅을 통해서 이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내재 변동률이 실제로 변화율이
외부에서 조작돼서 내재 변동률의 값이 조작이 되었는지 그 100% 비율을 따져갖고 정확한 값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화된 사용자가 가격을 따로 설정할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한 권한에 집중화된 그런 시스템 자체로 피해야 된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션 프라이싱입니다. 옵션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올바르게 이제 옵션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지, 계산 시스템에서 뭔가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옵션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이 된다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실수를 피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온체인에 구현이 되었을 경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적절한 주기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체인에 구현이 되었을 경우에 적용 이제 공식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블랙셔즈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내재적인 변동률에 좀 더 균일한 주기의 가중치를 값을 할당을 함으로써 이제 심각한 그런 외부 조작을 방어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리스크 위험 관리로서는 이제 프로토콜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이런 이머전시 시스템, 서킷 브레이커 같은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리퀴데이트가 실패가 됐을 때, 또는 이제 리퀴데이트가 만약에 엄청 부족한 형태가 됐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슐러스 펀드나 기타 이런 대응 체계도 같이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라운드를 설정을 해주고 변동성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기를 설정하는 이런 키퍼가 따로 이제 결정을 하게끔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유저 역시도 이제 작업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보장된 사용자들에게 이제 승인이 되었는지 또 확인이 되어야 되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키퍼라는 역할 자체가 이제 너무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커드 레벨에서 프로토콜 관리자 시스템 레벨에서만 돌아가게 되면은 너무 중앙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되게 착실하게 해결하고 거버넌스로 처리하는 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라이크 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스트라이크 인터벌을 두고 가격을 표준화해야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 보상이나 뭐 이런 페이오프 등에 대한 적절한 공식도 적용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의 설정 자체가 정상 가격을 덮어쓸 수 없도록 한 번만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정상 시점에서 이런 정상화되는 가격이 설정되었는지 그 부분도 도프엑스의 그런 정상 가격 시스템도 봤듯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스 오브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큰 시스템으로 되게 다양한 규격에 맞춰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때 ERC4616 같은 경우 역시 토큰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쉐어 토큰에 대한 민팅 시스템을 특정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ERC7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 상태 변수에 접근하거나 좀 더 이렇게 과도한 범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효성 검증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큰의 값 자체도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경우 토큰 할당이나 이런 서칭 같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저만의 이런 트레이더 포지션 정보가 지역 변수로 저장될 때 실제 정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즉시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는 메이커가 제공한 유동성이나 이런 기초 자산, 담보 자산이 프로토콜 내에서 유효성을 갖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커의 보상이 허용된 값에 부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다이나믹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가격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옵션 라이터 바이어 구조입니다. 스트라이크 가격이 해당 라운드에서 사용된 이런 스트라이크가 가격이 일치하도록 해서 비정상적인 손익과 담보를 활용해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판매자가 예치한 담보보다 더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정산을 받지 못하도록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해당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온오프 체인입니다. 온오프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커의 유동성 공급이 되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 자산과 담보 자산이 프로토콜 내에서 유효한 자산인지를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온체인 옵션을 구현할 때 MEV가 가능한 사항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계획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체인에서는 옵션의 만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정상 가격이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산 시에 정상 가격이 설정되도록 보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오더북, AMM 모델, 솔트 프로젝트, 그리고 싱글 스테이킹 볼트의 스페시픽한 이슈를 다음같이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Security Analytics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백스된 취약점을 이제 도프엑스에서 발생된 한 크리티컬한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도프엑스 취약성은 이제 저희가 식별한 그 매칭 테이블 중 온체인, 오프체인에서 식별이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라이크 스타일 부분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온체인, 오프체인에서는 이제 옵션에 온체인 만기가 정상 가격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이런 점이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옵션 프로토콜을 생성할 때 실제로 이런 정상 가격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있고, 정산 시점이 아닌 정산 가격이 설정되어져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성 자체가 제로데이트 형태로 돼서 온체인으로 옵션을 가지고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체인에서는 정상가가 즉시 업데이트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상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트랜잭션을 보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만기에 대한 그런 정상가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격 흐름도입니다. 공격 흐름도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제 공격자가 최대한 이제 그 제로데이트에서 관련된 푸드 옵션을 최대한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첫 번째로 이제 공격자가 구매한 푸드 옵션의 이런 정상 가격은 만기 후에 키퍼가 설정할 때까지 계속 0값으로 디폴트 0으로 이제 코드 레벨로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격자가 이제 구매한 푸드 옵션이 이제 만기가 되고 이제 행사가 될 때 이제 해당 그 purchased 함수를 이제 호출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얘기했듯이 공격자가 정산 가격이 먼저 이렇게 설정되기 전에 만약에 정산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공격자가 그 키퍼보다 더 빠르게 프론트 러닝을 통해서 그 0으로 설정된 값으로 이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푸 스프레드 옵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산하는 구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다음 같은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어떤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지를 한번 보면은, 옵션 자체가 이제 보시다시피 세트먼트 프라이스 값이 이제 구조체로 0 값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정보는 이제 expire info라는 구조체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후에 이제 저장된 이런 세트먼트 프라이스에 설정이 되면은 이제 후에 이제 세트먼트 프라이스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제 정상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정상 이런 세트먼트 펑션 자체가 0으로 세팅되어 있고 만기 시점만 지나면 이제 만기가 된 걸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키퍼가 따로 세트먼트 프라이스를 설정하기 전에 이제 블록 한도 가스내를 더 빠르게 줘서 프론트 러닝을 해버리면은 세트먼트 프라이스가 0인 상태로 정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서 되게 심각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POC는 정상적으로 이제 세트먼트 프라이스가 돼서 해당 풋 옵션에 대한 스프레드 옵션을 이제 사용자 USC에 대한 정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프론트 러닝을 통해서 조작한 형태로 이제 세트먼트 프라이스가 0인 값 상태로 이제 풋 옵션을 받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공격자가 P&L을 더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자체가 왜 이런 영향을 더 어떻게 영향을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실로 옵션 판매자 자체의 신뢰도가 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옵션 볼트의 특성상 전액 플립펀드를 사용해서 옵션 판매자의 담보가 계약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실제로 이제 옵션 볼트의 특성상 마켓 메이커가 없는 경우, 매도자가 없으면 따로 옵션 매도자가 없는 경우에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성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프론트 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 대한 탐지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격 자체가 키퍼가 이런 세트먼트 프라이스를 설정하기 전에 그
정산을 하게 되면은 옵션 구매가 정상적인 옵션 것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공격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성공할 수가 있는 그런 취약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했듯이 세틀먼트 프라이스를 할 때 이 값이 실제 정산일 때 0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0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픽스드가 된 상태로 배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런 프로젝트의 리미테이션과 피처 워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디파이 옵션 자체가 이런 매칭 테이블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다수의 프로토콜들을 이제 세밀하게 다 분석하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토콜 자체가 딱 네 가지 프로토콜 별로 TBL 제일 탑 랭킹 TBL과 그리고 구현 레벨과 커뮤니케이션 이제 비중을 따라서 이제 선정한 작업으로 딱 네 가지 모델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 모델링이 더 사용이 된다면 좀 더 고도화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적은 양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른 이제 참조를 했을 때 더 뭔가 추가적인 이런 전략 시스템이나 이런 다른 기능들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하게 사용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퓨처워크로 기존 옵션 모델 구조를 벗어난 이런 다양한 전략 구조를 구현하거나 운영할 때 발생하는 위협을 코드 레벨에서 따로 이제 모델링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고도화를 하게끔 이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체인이나 논 EVM 환경에서 구현된 디파이 옵션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글로벌한 위험 모델링을 연구를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지원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확장된 롤업이 아닌 디파이 서비스만을 위한 인프라 레벨의 체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위협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퓨처워크를 삼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탈중화 자체가 디파이 이런 금융 서비스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자체가 다양한 오프체인 환경의 트레이딩 전략 구조나 이런 옵션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근데 이런 옵션 시스템 자체가 코드 레벨, 옵션 금융적인 레벨에서의 취약성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위협 수준이 되게 높게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많아져야 되고 이제 오딧 시스템도 같이 적용이 되면서 안전하고 성숙한 디파이 옵션 서비스도 같이 구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런 옵션 매칭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실제 디자인을 설계할 때, 이제 컨트랙트를 디자인할 때 개발자가 이런 모델별 취약점들을 식별하고 표준화된 옵션 모델별 감사 매칭을 공유한다면 옵션 모델별 감사 매칭 테이블을 공유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디파이 옵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은 관련 QR코드를 통해서 DM으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